여러분께서는 조선의 공주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조선시대 왕이나 세자 이야기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공주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가장 기구한 운명을 살았던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이 공주 중에 있습니다. 궁궐에서 태어나 비단옷을 입고 자랐지만 결국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된 공주. 세종대왕의 첫 손녀이자 문종의 외동딸, 그리고 단종의 하나뿐인 누이. 그녀의 이름은 경혜공주입니다. 경혜공주의 삶은 조선 왕실의 모든 비극을 한 몸에 짊어진 삶이었습니다. 7살의 어머니를 잃고 16의 할아버지를 잃었습니다. 18된 아버지를 잃었고 20살엔 하나뿐인 동생이 폐위되었습니다. 23살에 남편이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24살에 동생마저 죽임을 당합니다. 이 모든 비극의 주범은 다름 아닌 그녀의 친삼촌이었습니다. 수양대군 훗날의 세조입니다. 남편을 죽이고 동생을 죽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삼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경혜공주는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어린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오늘은 조선 왕실에서 가장 눈부시게 태어나 가장 처절하게 몰락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경혜공주, 그 이름 석자에 담긴 40년의 한 맺힌 삶을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경혜공주가 태어난 해는 1435년입니다. 세종대왕의 재위 시절이었죠. 아버지는 당시 세자였던 훗날의 문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경혜공주의 탄생에는 한 가지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원래 공주가 될 수 없는 운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경혜공주의 어머니는 세자의 후궁 중 한 명인 권씨였습니다. 당시 세자에게는 정실 부인이 있었습니다. 휘빈 김씨와 순빈 봉씨가 차례로 세자빈의 자리에 있었죠. 하지만 휘빈 김씨는 세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 이상한 술법을 썼다가 발각되었고, 순빈 봉씨는 궁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둘 모두 궁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두 번이나 세자빈이 바뀌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세종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또다시 사대부 집안에서 세자빈을 들이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이 때문에 권씨는 세자의 후궁으로서 총애를 받으며 세자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정식 세자빈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권씨가 마침내 정식 세자빈으로 오르게 된 것은 1441년 단종을 낳고 나서입니다. 권씨가 아들을 낳은 직후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세종은 아들을 낳고 숨진 며느리에게 세자빈의 지위를 내려주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경혜공주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후궁 권씨가 세자빈으로 추증됨으로써 권씨의 딸로 태어난 경혜공주는 옹주가 아닌 공주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조선에서 옹주와 공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공주는 정실 부인이 낳은 딸이고 옹주는 후궁이 낳은 딸로 대우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경혜공주는 세종의 첫 손녀였기 때문에 세종의 사랑이 각별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세종이 손녀를 위해 한양 한복판에 민가 30채를 헐어 으리으리한 집을 지어주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문종 역시 큰딸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다 전해집니다. 어린 경혜공주는 궁궐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 세종의 무릎에서 글을 배웠고 아버지 문종의 품에서 시를 읽었습니다. 어머니 권씨는 비록 후궁 출신이었지만 세자빈으로 추증된 덕분에 공주는 가장 귀한 신분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이 시절의 궁궐은 평화로웠습니다. 세종의 치세는 조선 역사상 가장 빛나는 시기였습니다. 경혜공주는 이 모든 영광의 한가운데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왕실의 꽃이었죠.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경혜공주가 누렸던 그 짧은 행복 뒤에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극의 서막은 경혜가 불과 7살이 되던 해에 열립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어머니 권 씨의 죽음이었습니다. 1441년 7월 세자빈 권 씨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의 단종이었습니다. 경혜 공주에게는 6살 어린 남동생이 생긴 것입니다. 궁궐은 온통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세종에게는 정통성을 잇는 원손이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산 다음 날 세자빈 권 씨가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경혜 공주에게 어머니의 죽음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동생을 바라보며 어린 누이는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경혜 공주와 단종 남매의 애틋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6살 위의 누나는 갓 태어난 동생을 엄마처럼 돌보았습니다. 궁녀들의 손에 맡기지 않고 직접 품에 안고 젖먹이듯 보살폈죠. 세자 문종은 세종의 권유에도 새 세자빈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아이에게 더욱 정성을 쏟았습니다. 문종은 직접 딸에게 글을 가르쳤고 아들의 요람 옆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린 두 남매의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경혜 공주가 16이 되던 해 혼인이 결정됩니다. 상대는 당시 19살이었던 해주 정씨 가문의 정종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정종은 외모가 준수하고 학문이 뛰어났다고 전합니다. 문종은 딸의 사위를 간택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 오직 딸의 행복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혼인 직후 두 번째 비극이 찾아옵니다. 할아버지 세종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1450년 2월의 일이었습니다. 경혜는 할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무너집니다. 어머니를 잃은 후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경혜를 무릎에 앉히고 그를 가르쳐주던 그 세종이었습니다.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은 2년 뒤인 1452년 5월, 이번에는 아버지 문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위 2년 3개월 만의 일이었죠. 문종은 오랜 대리청정은 물론 세종과 소원왕후의 연속된 상을 거치며 몸이 약해졌습니다. 세자 시절부터 즉위 후까지 과로가 겹쳤고 결국 39의 젊은 나이로 승하했습니다. 경혜 공주는 이때 겨우 18살로 12살 동생 단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어린 왕에게는 이제 하나뿐인 누나밖에 없었습니다. 궁궐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어린 왕을 둘러싼 신하들의 눈빛은 각기 달랐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가장 위험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아버지 문종의 동생 수양대군이었습니다. 경혜에게는 친삼촌이었습니다. 선왕의 유언을 받은 고명 대신들과 야심을 품은 종친들 사이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이 위태로운 균형은 오래가지 못했고 그 균형이 무너진 순간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1453년 10월, 단종이 왕위에 오른 지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 수양대군은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일을 실행에 옮깁니다. 훗날 계유정난이라 불리는 쿠데타였습니다. 그 시작은 놀랍게도 경혜공주의 신혼집이었습니다. 당시 경혜공주는 남편 정종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궁궐이 아닌 사저에서 생활했습니다. 이 집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문종이 생전에 직접 딸을 위해 지어준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종은 딸이 편안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터를 직접 보았고 건물 구조까지 관여했습니다. 그런데 10월 10일 밤 수양대군이 군사를 이끌고 경혜공주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조카 내외를 문안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곳을 거사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왕실에 가장 가까운 핏줄이 살고 있는 집, 여기서 출발해야 명분이 섰습니다. 그날 밤 수양대군은 이 집에서 군사를 점검하고 작전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궁궐로 향합니다. 그날 밤 김종서와 황보인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고명 대신들이 수양의 칼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조선의 권력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비극은 그 다음입니다. 수양대군은 모든 일을 끝낸 후
피 묻은 옷을 입은 채 경혜공주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공주의 남편 정종은 겁에 질렸습니다. 자신의 집이 역사적 반란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에 몸을 떨었습니다. 경혜공주는 어린 동생을 걱정했죠. 조선 왕조실록 단종 1년 10월 기록을 보면 이날의 긴박한 상황이 남아 있습니다. 어린 왕 단종은 모든 일이 끝난 뒤에야 소식을 들었습니다. 단종은 수양대군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경혜공주 역시 자신의 집에서 삼촌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 아버지가 사랑으로 지어준 그 집이 가장 두려운 장소로 변해버렸습니다. 이후 경혜공주는 평생 이 집을 편안한 마음으로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집의 모든 기둥과 창문이 그날의 피비린내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 정종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본래 반듯한 선비였지만 이날 이후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2년이 흐른 1455년, 수양대군은 마침내 조카를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단종은 상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름뿐인 자리였습니다. 어린 전 왕은 힘을 잃었으며 이는 누이 경혜공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더 큰 재앙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과 동생 단종이 표적이 됩니다. 1456년 사육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등 6명의 충신이 단종 복위를 꾀하다가 발각되어 모두 처형된 것이죠. 이 사건은 세조의 분노를 폭발시켰고 더 이상 조카를 살려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황으로 남겨두는 것조차 위험하다고 여겼습니다. 그 무렵 경혜공주의 남편 정종에게도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졌습니다. 공주의 남편이라는 위치가 문제였던 겁니다. 단종의 하나뿐인 매부, 왕실 종친 중에서 단종과 가장 가까운 사람. 이것이 세조의 입장에서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어떤 명분이라도 걸어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정종은 유배를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영월이었고 이후 광주로 옮겨졌습니다. 이때 경혜공주는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공주의 신분으로 편안히 궁궐 근처에 머무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남편과 함께 가기를 택합니다. 집안의 재산도 대부분 압수당한 상태였습니다. 유배지에서의 생활은 비참했습니다. 1461년 유배지에서 또 다른 사건이 터집니다. 승려 성탄이 정종을 찾아와 모종의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첩보가 세조에게 올라갔습니다. 세조는 즉각 조사를 명했고 조사 과정에서 단종 복위 계획이 있었다는 자백이 나왔습니다. 정종의 운명이 결정된 순간입니다. 1461년 10월 정종에게 능지처참이 선고되었습니다. 능지처참은 조선에서 가장 잔혹한 처형 방식으로 온몸을 6조각으로 찢는 형벌이었습니다. 역적에게만 내리는 극형이었죠. 왕의 사위에게 이런 형벌을 내린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경혜공주는 남편의 마지막을 눈앞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당시 공주의 나이 27. 이때 공주는 둘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1462년, 이번엔 단종이 영월에서 죽었습니다. 공식 기록으로는 스스로 목을 메었다고 되어 있지만 야사에서는 세조가 보낸 사약을 받았다고도 전합니다. 일부 기록에서는 교살되었다고도 합니다. 진상이 무엇이든 경혜공주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뿐인 동생이 죽었다는 사실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야사에는 공주가 순천의 관노비로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대역죄인의 아내였기 때문이죠. 조선의 법에 따르면 역적의 처자식은 관노비가 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실제로 관청에서 경혜공주에게 노비의 일을 시키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식 기록인 조선왕조실록은 세조가 경혜공주에게만은 특별한 배려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산을 돌려주고 노비 신분에서 면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을 곧이곧대로 믿지 못하는 것은 세조실록이 승자인 세조의 입장에서 쓰인 기록이란 점 때문입니다.
조카와 매제를 죽인 비정한 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공주에게 베푼 작은 선의를 과장해서 기록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남편과 동생을 모두 잃은 경혜공주에게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원수에 대한 복수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며 생을 마감하는 것이었을까요? 공주의 선택은 그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경혜공주에게 남은 것은 어린 자식들 뿐이었습니다. 아들 정미수와 남편 정종이 죽고 나서 태어난 자식이 있었습니다. 공주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세상은 역적의 자식에게 가혹했습니다. 아버지의 죄는 자식에게 대물림되었고 평생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경혜공주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스로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공주의 신분이었습니다. 왕실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단호했습니다. 왜 머리를 깎았을까요? 첫째는 세조에게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였습니다. 출가한 비구니는 세상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정치에서 완전히 물러난다는 선언이었던 것이죠. 둘째는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가 세상과 담을 쌓은 사람이 되면 자식들은 조금이나마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공주가 들어간 곳은 정업원이라는 절로 도성 안에 있는 비구니 사찰이었습니다. 왕실 여인들이 주로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공주는 수십 년을 보냅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낮에는 경전을 읽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하루를 돌아보았죠. 그런데 공주가 해야 할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린 자식들을 절에서 키우긴 어려웠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맡겨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친정 식구들에게 맡길 수도 없었습니다. 친정 식구들도 모두 숙청되었거나 몸을 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주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공주는 이를 악물고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바로 정의왕후, 자신의 남편을 죽이고 동생을 죽인 원수, 세조의 아내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자식들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결심이었을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정의왕후 앞에 선 경혜공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수년간 쌓인 원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공주는 모든 감정을 누르고 아이들의 미래만을 생각했습니다. 오직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정의왕후에게 공주는 조용히 부탁합니다. 이 아이들을 부디 거두어 달라고. 놀랍게도 정의왕후는 이 청을 받아들입니다. 정의왕후 역시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이 있었던 것일까요? 남편 세조가 조카들에게 한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의왕후는 강단 있고 냉철한 여인이었지만 동시에 어머니였습니다. 자신에게도 자식이 있었으니 공주의 눈빛에서 어머니의 절박함을 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미수와 그 여동생은 궁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원수의 집에서 자라게 된 것입니다. 경혜공주는 절에서 합장을 하며 아이들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매일 아침 경을 읽으며 자식들을 생각했습니다. 이 선택이 옳았는지는 오직 시간만이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경혜공주의 길고 외로운 인내는 과연 보상받을 수 있었을까요? 절에서 홀로 경을 외우며 보낸 수많은 밤이 헛되지 않았을까요? 공주가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지키려 한 가문의 불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답은 공주의 아들 정미수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정미수는 어머니가 맡긴 대로 궁궐에서 자랐습니다. 정의왕후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이를 정성껏 키웠고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예절을 익히게 했습니다. 다른 왕자들과 함께 교육받았습니다. 역적의 아들이라는 신분은 감춰졌습니다. 적어도 궁궐 안에서는 그랬습니다. 세조가 죽은 뒤 예종이 즉위하지만 예종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성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성종은 너그러운 왕이었습니다. 또한 정의왕후의 손자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은 왕이었던 성종은 정미수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1473년 성종 4년 정미수가 관직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돈영부라는 기관의 낮은 직책이었습니다.
왕실의 친족들을 관리하는 곳이었죠. 하지만 의미가 컸던 것이 아버지가 능지처참당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공식 관직에 오른 것입니다. 경혜공주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공주는 정업원의 법당에서 하염없이 울었다고 전합니다. 12년의 기다림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원수에게 자식을 맡길 때의 치욕이 있었고 매일 밤 자식을 그리워하며 흘린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 한순간을 위한 인내였습니다. 정미수는 이후로도 꾸준히 승진했습니다. 1488년에는 당상관에 올랐습니다. 1495년에는 종이품 관직을 받았습니다. 해주 정씨 가문은 서서히 되살아났고 역적의 가문이라는 오명을 씻어냈습니다. 경혜공주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불씨가 활활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혜공주는 이 모든 영광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1474년 공주가 세상을 떠난 해입니다. 향년 40살이었습니다. 아들이 관직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은 뒤 불과 1년 뒤의 일이었습니다. 공주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기록이 있습니다. 오랜 수행 생활과 깊은 슬픔이 쌓여 몸이 쇠약해졌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평온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어엿한 관료가 된 모습을 본 뒤였습니다. 가문의 재건이 시작되는 것을 확인한 뒤였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없었습니다. 공주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비구니의 몸이었지만 성종은 공주의 예우를 갖추어 주라 명했습니다. 할머니 뻘되는 공주에 대한 예우였습니다. 또한 큰할아버지 문종에 대한 예의이기도 했습니다. 경혜공주는 마침내 긴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정미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계속 번성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해주 정씨 가문을 조선의 명문가로 다시 일으켰습니다. 경혜공주가 뿌린 인내의 씨앗이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복수 대신 인내를 선택한 한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증오 대신 자식을 선택한 어머니의 삶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 왕실에서 가장 비극적인 운명을 살았던 경혜공주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종의 첫 손녀로 태어나 누구보다 귀하게 자랐던 공주. 7살의 어머니를 잃고 16의 할아버지를 그리고 18배 아버지를 잃은 여인. 하나뿐인 동생이 삼촌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결국 목숨까지 잃은 누나. 남편 정종은 능지처참이라는 극형을 받은 아내. 그리고 자신은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어야 했던 어머니. 경혜공주의 삶을 되짚어보면 그녀는 조선 왕실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비극을 한 몸에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부모의 이른 죽음, 형제의 살해, 남편의 처형, 가문의 몰락, 그리고 신분의 추락까지. 이 모든 것을 한 생애에 겪은 사람은 조선 역사상 경혜공주가 유일했습니다. 그럼에도 공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칼을 갈지도 않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스스로를 파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가장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원수의 아내에게 자식을 맡겼고 머리를 깎고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오직 자식의 미래만을 기도했습니다. 그 인내가 결국 가문을 되살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경혜공주의 이야기는 화려한 궁궐 뒤에 숨겨진 조선 왕실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왕실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 행복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권력의 한가운데에 있었기에 더 큰 비극을 겪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경혜공주는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조선 공주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오늘의 한국사 다시 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있기에 이런 잊힌 역사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